안녕하세요. 정진우입니다.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면 마음이 참 복잡하시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끝났다, 더 떨어진다, 이런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었는데 갑자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막 돈 관리를 시작한 우리 2030 여러분들은 더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저도 5년 전 결혼을 앞두고 똑같은 고민으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막막했던 형의 마음으로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두려운 건 내가 살 집이 영영 사라질까봐 혹은 내가 상투를 잡을까봐 하는 공포일 겁니다. 자산운용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결국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더군요. 떨어질 땐 더 떨어질까봐 못 사고 오를 땐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하지만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만 보면 의외로 답은 명확해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는 3가지 핵심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은 사람의 혈액순환과 같아요. 가격은 호가를 부르는 집주인의 마음이지만 거래량은 실제로 돈을 내고 산 매수자의 용기거든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 3천 건을 넘어섰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닥을 다지고 누군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게 폭등의 전조냐? 아직은 아닙니다. 과거 상승장 때는 월 6천 건에서 1만 건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회복의 초입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3년 말 거래량이 말라붙었을 때가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은 봄 기운이 살짝 도는 정도죠.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산운용가 관점에서 볼 때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살짝 반등하는 시기, 바로 지금이 무주택자에게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과열되기 전 선택지가 남아있을 때니까요. 두 번째 지표는 전세가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값의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바닥 역할을 하거든요. 매매가는 꿈의 가격이고 전세가는 실사용 가치라고들 하죠. 최근 전세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 매물이 귀해지고 있어요.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 70%를 향해 간다면 그때는 실수요자들이 이 돈 내고 전세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심리적 저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 결혼할 때 신혼집을 구할 때도 딱 이랬어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랑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죠. 내 가족이 편히 쉴 곳은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어야겠다고요.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을 유심히 보세요. 그곳이 바로 하반기에 매매가가 꿈틀거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상급지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의 전세가율 추이를 꼭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먼 미래, 하지만 가장 확실한 지표인 공급 물량입니다. 뉴스를 보면 공사비가 올랐다, PF 사태로 건설사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일까요? 당장은 상관없어 보이지만 2, 3년 뒤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뜻입니다. 집은 빵처럼 오늘 반죽해서 내일 구워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몇 년 뒤 전세난과 집값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지어지는 아파트가 없다면 기존 아파트의 가치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집값이 안 오른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3년 뒤 내가 살 집이 있을까를 걱정해야 합니다. 자산운용가로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리스크가 바로 이 공급 절벽입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나비 효과처럼 거대한 파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은 늘고 전세가는 오르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럼 무조건 지금 당장 사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진정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체력입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죠. 무리한 영끌은 절대 금물입니다.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만 여전히 주담대 금리는 3에서 4%대입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내 월급의 30%, 최대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도 무주택자들의 이런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상품들이죠. 2024년 하반기,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는 금리가 1에서 3%대로 정말 파격적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1순위로 고려하세요. 조건이 안 된다면 시중은행의 혼합형 금리 상품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만 보지 말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가격, 즉 이자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어디를 사야 할까요? 서울 강남? 물론 좋죠. 하지만 우리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교통 호재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GTX 노선이 개통되었거나 곧 개통될 지역, 혹은 지하철 연장선이 들어오는 곳 중에서 아직 전고점 대비 20-30% 하락해 있는 단지들을 눈여겨보세요. 이미 다 오른 곳 말고 호재는 확실한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눌려있던 곳들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지도 켜놓고 출퇴근 시간 계산해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많은 분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을 알면서도 막상 실전에서는 발바닥 각질에서 사고 싶어 합니다. 저점 매수에 대한 강박을 버리셔야 해요.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배운 건 최저점에 사는 것보다 감당 가능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주하면서 시간을 버티면 결국 화폐 가치 하락만큼 자산 가치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책상에서 하지만 결정은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 관심 있는 동네 부동산에 그냥 들어가 보세요. 사장님께 음료수 하나 건네면서 요즘 분위기 어때요? 라고 물어보세요. 인터넷에는 없는 진짜 정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집주인의 급한 사정, 아직 네이버에 안 올라온 급매물. 이런 건 발품 파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너스입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투자자는 수익률을 계산하지만 실수요자는 삶의 질을 계산합니다. 내 아이가 학교 다니기 편한지, 아내가 퇴근길이 안전한지, 주말에 산책할 공원이 있는지, 이런 가치들은 엑셀표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집값 방어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살기 좋은 곳은 남들도 살고 싶어 하니까요. 결국 수요가 꾸준하다는 뜻이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폭락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 계신가요? 물론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10년, 20년 살 집을 구하는 겁니다. 1, 2년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그리고 감당할 수 있다면 공포를 이겨내고 등기를 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등기 권리증이 주는 심리적 안심감은 생각보다 화시욱합니다. 저도 첫 집을 샀을 때 사고 나서 집값이 3천만 원 떨어졌었어요. 그때 아내 볼 면목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결국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안 샀으면 지금 이 자산은 없었을 겁니다. 시간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의 편입니다. 현금 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가장 가혹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덕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이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너무 비싸진 않은지,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 갭이 크진 않은지, 향후 5년 내 주변에 물량 폭탄은 없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지워가며 리스크를 줄이세요. 2024년 하반기 제 예상 시나리오는 상저하고 혹은 완만한 우상향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형국입니다. 폭등은 없겠지만 지금보다 싼 매물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잠시 멈춰 섰을 때 타야 합니다. 출발하고 나면 뛰어가서 잡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러분, 지금은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의 마음으로 임하세요.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방어할 성을 짓는 겁니다. 청약도 좋은 방법이지만 요즘 분양가 보면 로또 청약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죠. 오히려 입지 좋은 기축 아파트 급매를 잡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만 싹 해도 새집 부럽지 않거든요. 오늘 당장 엑셀을 켜세요. 내 가용 현금,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매달 낼 수 있는 원리금. 이 세 가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부동산 앱만 보지 말고 내 통장을 먼저 보세요.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기준이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남의 말에 휘둘려 비싼 집 샀다가 하우스 푸어 됩니다. 고민만 하다가 1년, 2년 보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때 살 걸 하는 후에는 이제 그만합시다. 완벽한 타이밍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행입니다. 두렵다면 공부하세요. 확신이 들 때까지 임장 다니세요. 준비된 자에게 하락장은 기회이고 상승장은 보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은 투자의 대상이기 전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온기, 주말에 소파에 누워 느끼는 안락함. 이 거주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불안함이 설렘으로 바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래량 회복, 전세가율 상승, 공급 부족. 이 세 가지 신호는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 대출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첫 내 집 마련, 그 떨리지만 벅찬 순간에 저 정진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부동산 앱 켜서 우리 동네 전세가율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행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감사합니다.